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한화택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미적분의 쓸모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수학과 전공이 아니고 공학 전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론적이거나 수학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공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미적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하면은 어느 나라 학생이고 간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적분은 수학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수학이라는 것이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보다는 어떤 표현, 수식 이런 것들에 익숙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하철역에서 찍은 건데 출구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치 뭐 2에 x 사이에 델타에 막 나오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이 수식이라는 것도 그 표현을 우리가 이해 못한다 뿐이지 그 의미를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상태라고 하는 것은 크다, 작다 또는 덥다, 춥다 어떤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변화 과정이라는 것은 크다, 작다가 아니라 점점 커진다,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풍선 사진이 있는데 저 풍선 사진만 보고서는 크다 작다는 알 수 있지만 저것이 점점 커지는 것인지 점점 작아지는 것인지 하는 것은 저 사진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미분이라는 것이 결국 이 변화 과정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뭐 예를 들면 피라미드의 높이를 구한다든지 하는 작업은 현재의 높이를 구한다든지 뭐 길이를 구한다든지 현재의 상태를 구하는 거였어요. 모든 수학이 저렇게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지 어떤 변화 과정을 표현하는 그런 수학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뉴턴이 이제 그 달이나 천체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뉴턴의 저서 프린키피아에 실려 있는 그 표지 사진입니다. 이 삼각형 모양이 마치 왼쪽에 피타고라스 삼각형하고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뉴턴의 그림은 그 천체의 움직임, 즉 위치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턴은 당시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이었는데 1665년 흑사병이 유럽에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휴교를 하고 모든 학생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죠. 뉴턴은 자기 고향인 월수호프로 돌아가서 그냥 빈둥빈둥하면서 사과 떨어지는 모습도 보고 달도 관찰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측정했던 그 달의 속도를 보면 이게 등속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속을 받는다는 사실과 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뭔가 주변에서 힘이 작용하는 것이고 그 힘이 바로 만유인력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가상 실험 또는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실험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실험입니다. 포탄을 이렇게 발사를 하는데 쏘면은 수평으로 날아가다가 일정한 거리 가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세게 발사를 하면 조금 더 멀리 떨어지게 되죠. V2 위치에 떨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아주 세게 발사를 하게 되면 진짜 멀리 날아가면서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면에 닿지는 않고 한 바퀴 쭉 돌게 됩니다. 달도 여전히 사과와 마찬가지로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여기 수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수식 하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속도라는 것이 아까 나온 대로 두 개의 위치의 변화를 시간 간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1의 위치를 우리가 ft라고 쓰면 저것은 시간 t일 때의 f 값, f를 여기서 이제 위치죠. 시간 t일 때 f를 의미하는 위치이고 ft 더하기 델타 t는 t에서 델타 t 시간만큼 지난 후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t에서 t를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하고요. 그 독립변수에 따라서 종속변수 f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것을 저는 함수 형태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위치의 차이 또는 그 위치의 변화를 분모의
델타 t 시간 간격으로 나누면 미분이라고 해서 f-t라고 쓰게 되고, 또 델타 t가 시간 간격이 있으면은 그것이 어떤 순간 속도가 안 되기 때문에 델타 t를 0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개념, 이것을 이제 극한으로 보낸다,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미분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 제논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끼가 거북이보다 훨씬 빠르고요. 토끼가 뒤에 있다가 거북이 있는 위치까지 도달하면 거북이는 또 일정 거리 또 앞으로 더 나가 있고, 토끼가 또 다가가면 또 나가 있고, 그래서 영원히 거북이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이라고 하는 것이 한없이 작은 것을 무한소라고 하듯이 한없이 큰 수를 무한대라고 합니다. 무한대는 매우 커서 아무리 큰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큰 수가 존재하는 그런 극한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이라는 개념은 무의 상태를 의미하며, 0은 0으로 1을 나누면 무한이 됩니다. 또 1이 아닌 다른 수를 0으로 나누어도 모두 무한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한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완전한 신은 무로부터 모든 수로 표현되는 세상 만사를 창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무한의 문제를 수학자 칸토어는 무한 집합론을 써서 접근했고, 연속체 가설이라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연속체 가설이라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 정수라는 것이 무한계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짝수라는 것도 무한계가 있죠. 그런데 짝수계의 무한계가 더 많은 거냐, 아니면 정수의 무한계가 더 큰 거냐라는 것을 비교하는 작업인데요. 짝수라는 것과 일반 그 자연수라는 것이 1대1이 대응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짝수라는 것은 홀수를 배제한 전체 자연수의 어떤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또 급이 다른 그런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한대의 크기를 어떤 집합의 원리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증명을 못 하다가 수학자 괴델이 물려받아 갖고 이 불완전성의 정리를 증명하게 됩니다. 불완전성의 원리라는 것도 좀 어려운데요. 모순이 없는 어떤 공리 체계로 모든 원리를 설명할 수 없다.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모순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뒷받침으로 인해서 이 무한대라는 것이 논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많은 수학자들 덕분에 이런 무한대가 굉장히 탄탄한 수학적 백그라운드를 갖게 되었지만, 본인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칸토어는 조울증이 악화돼 갖고 말년에 정신병원 신세를 지면서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괴델 역시 피해망상증으로 독살의 위협을 항상 느꼈고, 또 스스로 음식을 거부하다가 아사하고 말았습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이 무한 집합론의 칸토어나 절대적 무한에 매달린 괴델도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뉴턴이 천체의 움직이는 속도를 구할 때는 독립변수가 시간이고, 즉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독립변수가 거리고 또 종속변수가 높이가 되면은 이 거리에 따른 높이의 변화, 즉 산의 기울기가 되겠죠. 또 온도 증가에 따른 길이의 변화, 온도가 증가하면서 열팽창돼서 길이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온도 T에 따른 길이의 변화, 이것이 이제 열팽창률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경제학에서도 어떤 가격 변동에 따라서 어떤 수요가 줄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느는, 그것을 이제 수요 탄력성이라고 그러고요. 공급 탄력성도 이제 가격에 따라서 공급이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것, 이것을 공급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율은 뭐 경제학, 공학 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뉴턴이 미분을 써서 달의 속도를 측정한 것처럼 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 바닥에 보시면은 둥그런 그 전기선이 깔려 있는데 여기를 쇠로 된 물체가 지나가면 전자이력이 발생합니다. 루프 두 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 사이를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하게 되죠. 측정된 속도가 규정 속도를 넘으면 그때서야 이제 카메라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프를 통과할 때만 속도를 줄이면 이 딱지를 뗄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만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일명 캥거루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고속도로 일정 구간에 구간 단속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평균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이제 시발점과 종착점에서 차량 번호를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속도와 가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면 우주선도 원하는 경로를 따라 운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달이나 목성 어디든지 보낼 수 있죠. 최근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에서 우주 여행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로켓 추진체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쏜 로켓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수해서 연료를 재충전해서 다음번에 다시 쓰는 것이죠. 로켓을 재활용하겠다는 그 발상이 신선하긴 하지만 분리를 하고 난 후에 빈 로켓을 다시 손상되지 않도록 회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연료통에 약간의 연료가 남은 상태에서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시켜야 하고 또 지면에 안전하게 착륙시켜야 하니까요. 수년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그 실패를 거듭하다가 2015년에 드디어 이제 처음 이것을 성공시켰고 이제는 재착륙 기술이 많이 안정화돼서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렇게 실패만 하다가 비디오를 거꾸로 돌린 듯한 그 성공 장면을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마치 바늘을 던져서 똑바로 세우는 것과 같은 그 기술입니다. 착륙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폭발하기도 하고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속도를 줄여서 사뿐히 터치다운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마지막 순간에 로켓의 각도를 정확하게 유지하지 못해 갖고선 또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로켓 몸통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까 회전 각도가 조금만 벗어나도 로켓이 옆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경제학에서도 미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 피자를 한 조각 먹으면 처음에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죠. 하나를 먹다가 또 2개 먹고 3개 먹고 계속 먹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처음 먹을 때 그 맛 같지 않죠. 점점 그 효용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한계 효용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먹었을 때의 그 효용이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줄어든다. 그래서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서부터 이 균등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소비자 효용 최적화 이론이나 기업의 이윤 최적화 이론과 같은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퍼에 가서 뭐 라면도 사고 생수도 사고 할 때 라면을 한 개 더 사는 것이 더 유용한가 아니면은 그 가격으로 뭐 생수를 더 산다든가 라면을 더 사는 게 더 좋은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뭐 여러 품목들의 그 한계 효용들이 전부 다 같은 상태에서 구매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생산자 입장에서도 그 A라는 제품을 새로 더 만드는 것과 B라는 제품을 더 만드는 것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효용이 크면 그쪽을 만들겠죠.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효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어떤 그런 그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적인 그 미분의 개념에 해당하는 변화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2차 또는 3차 도함수와 관련돼서 이 곡선의 모양,
또 어떻게 부드러운 곡선이란 무엇인가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도함수가 어떤 함수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것처럼 2차 도함수는 1차 도함수의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또 3차 도함수는 2차 도함수의 변화율이고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있는 것 같이 어제 온도가 이제 서서히 어제부터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도가 올라갔으면은 1도 올라가면 내일 온도도 역시 연장선상에서 또 1도가 올라갈 것이다. 즉 변화율의 기울기에 변화가 없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차 도함수에 의존해서 이제 내일을 예측하는 방식이고요. 그런데 그 온도의 기울기 또는 온도의 변화율이 저렇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내일은 더 더워져서 1도가 아니라 1.5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덜 올라가서 0.5도밖에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이 기울기의 변화율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2차 도함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2차 도함수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아까는 1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2로 됐다, 1.5로 됐다 하면은 이렇게 위로 열린 그런 곡선이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 상승하다가 다시 이게 꺾이는 그래서 위로 볼록한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 온도가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온도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떨어지는데 그 비율로 계속 같은 비율로 떨어지면 도함수, 2차 도함수가 0인 상태지만 2차 도함수가 더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2차 도함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도로 커지면은 2차 도함수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함수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수값이 0이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점, 최대점이라든가 최소점이 되는 것은 어떤 미분치가, 즉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얘기하고 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2차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 즉 기울기가 2차 도함수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 그 지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곡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어떤 경우에 좀 이렇게 수학적 의미하고 다르게 이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변곡점이라는 것은 추세가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는 계속 하되 어떤 그 증가율이 이제 꺾이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래프나 어떤 곡선을 이렇게 보시면은 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수값이 전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극점이라고 하는 것은 도함수 값이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는 점을 극점이라 하고요.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도함수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가였다가 플러스가 되는 이런 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산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이 왼쪽에서 이제 산에 등산을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평지가 이제 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근에서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 점점 기울기가 가파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가파라지다가 대개는 이제 깔딱고개라는 게 나오죠. 거기가 이제 가장 경사가 급한 지역이죠. 그러면 깔딱고개를 넘으면 그다음서부터는 이제 약간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이제 거의 이제 정상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도 극점, 그러니까 산 정상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내려오면은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죠. 급해졌다가 이 변곡점, 아까 얘기한 깔딱고개에 도달했을 때 경사가 최대가 됐다가 그 변곡점을 지나면은 오히려 이제 좀 완만해지면서 처음에 출발했던 지점과 같은 곳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변곡점이라는 것이 어떤 어떤 추세가 변화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도함수라는 것이 어떤 그 곡선을 연장하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우선 맨 처음으로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함수 값이 서로 어긋나 있는 거죠. 이제 저런 게 언제 필요하냐면 우리가 기계 제도를 한다든가 옷에 그 마름질 할 때 운영자를 대고 이렇게 선을 연결할 때 이 선이 부드럽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두 곡선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고요. 또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냥 이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이제 접선이 같게 즉 기울기가 같게끔 이어지는 것이 부드럽겠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있는 것 같이 2차 도함수, 3차 도함수까지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면은 아주 부드럽게 보이죠. 그 예로서 우리가 철로를 연결할 때 서로 어긋나게 하는 경우는 없겠죠. 또 두 번째 같이 기울기가 불연속으로 하게 되면은 탈선이 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 직선 철로와 곡선 철로가 이렇게 접선이 같이 연결되게끔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이 경우도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1차 도함수는 연속적이지만 2차 도함수는 연속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직선 도로가 쭉 가다가 이제 원호 구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직선 구간에서는 핸들을 똑바로 잡고 있다가 원호 구간에서는 또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갑자기 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설계된 곡선 도로는 아래에 있는 것 같이 그 직선 구간과 원호 구간 사이에 그 클로소이드 구간이라는 걸 둡니다. 그래서 똑바로 가다가 이렇게 원호가 될 때까지 감아주는 구간,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감아주는 구간을 둬서 전혀 덜컹거림 없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이용된 그 클로소이드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오일러 나선을 이용한 것인데, 오일러 나선은 보시는 것 같이 이 곡률이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거죠. 직선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작은 그 곡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나선이 되겠습니다. 이 나선에는 이 오일러 나선 말고도 아르키메데스 나선, 로그 나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르키메데스 나선은 이 간격이 일정한, 우리가 그 모기항에서 보던 그런 나선이 이 아르키메데스 나선이고요. 로그 나선은 저게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거나 이쪽으로 반대로 하면 늘어나는 그런 나선을 로그 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그 나선은 우리가 이제 달팽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자연계에서 많이 발견되죠. 피보나치 수열로 설명되는 그런 나선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부드러운 곡선이 있습니다. 현수교 아시잖아요. 현수교의 그 선들이 늘어져 있는 모습도 아주 부드러운 곡선인데, 그것이 이제 쌍곡 코사인 함수 곡선이라고 합니다. 도움이라든지 석굴암 안쪽에 나타난 그것도 도움이죠. 도움 모양이 바로 이 쌍곡 코사인 함수에 해당하고요. 한옥 지붕을 보시면은 이렇게 위로 열려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사이클로이드 곡선입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이 자전거 바퀴에 어떤 점을 하나 해놓고 그걸 굴리면 그 점이 이루는 궤적, 그것이 이제 사이클로이드 곡선인데,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지붕에 적용한 이유는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것이 이 비탈을 떨어지는 것보다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떨어서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떨어진다고 그래요. 가우디는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발견하는 뭐 달걀, 나뭇잎, 인체, 뭐 산능선 이런 그 곡선들은 그야말로 자연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자연스러운 곡선에 대한 탐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미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적분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적분은 미분과는 반대로 이게 잘게 나누어서 다시 합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비석이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묘비입니다. 그 아르키메데스 하면은 왜 저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깨우치고선 벌거벗은 채 뛰어나오면서 유레카를 외친 그런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평생 그는 도형 연구를 했고, 그가 죽는 마지막 날에도 땅바닥에다가 이 원과 사각형을 그려놓고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때 점령군 로마 병사가 다가오자 아르키메데스는 도형이 망가지니 저리 물러섰거라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화가 난 병사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노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르키메데스를 평소 존경하던 이 장군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는 매우 애통해하면서 그 유언대로 원과 원통이 그려진 그런 묘비를 세워줬다고 합니다.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은
원이나 포물선과 같이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때 큰 삼각형으로 일단 큰 걸 잡아놓고 그 약간 남는 짜투리를 또 작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어나가는, 그래서 그들을 모두 합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친다는 의미에서 어떤 적분 개념의 출발이고, 또 작은 것들로 이렇게 점점 작은 삼각형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이제 극한 개념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적을 구하는 목적은 그 나일강 주변의 그 땅들이 자주 이 범람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범람을 하고 나면은 도대체 우리 땅이 어딘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잘 모르니까 이 꾸불꾸불 지나가는 그 강을 따라서 그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있었죠. 또 적분과 미분은 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함수를 어떤 미분한 것을 다시 적분하면 도로 원래 그 함수가 나오잖아요. 미분은 변화와 차이를 나타내니까 어떤 변화라는 것은 그 뺄셈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적분이라는 것은 어떤 누적량을 나타내니까 그 잘게 나누는 것들을 합치는 어떤 덧셈의 의미를 갖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것처럼, 거꾸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다시 한번 적분하면 위치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그래프가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1 확진자를 적분하면 누적 확진자가 되고요.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거꾸로 누적 확진자를 미분하면 1 확진자가 됩니다. 그래서 1 확진자가 많을 때는 피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누적 확진자가 기울기가 굉장히, 빨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굉장히 커져다가 중간쯤에서는 1 확진자가 얼마 없을 때는 그게 거의 평탄하게 가다가 또 이게 피크가 날 때마다 그 기울기가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누적 확진자와 1 확진자는 미분과 적분의 관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유량과 이 저량으로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경제학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수도꼭지에 이제 물을 틀면 거기에 나오는 유량과 여기 고여 있는 양, 이것을 저량이라고 그러죠. 저량. 그래서 저량이라는 것은 이 유량이 적분되어서 현재 나타난 것을 저량이라고 하고, 또 저량을 미분한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현재 나오는 양이 되겠죠. 이걸 월 단위로 보면 내 월 수입이, 순수입이 얼마인데 그것을 쭉 적분하면 아래에 있는 내 전체 자산이 되고요. 내 자산의 변화율은 매달 또는 뭐 매년 벌어들이는 순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순수입과 자산의 관계, 또 투자와 자본의 관계, 이런 것이 전부 다 유량과 저량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부자라고 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 참 돈을 많이 축적한 사람이고, 또 지식인이라고 하면 오랜 시간 동안 머리에 지식을 많이 그런 축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자산이나 이 지식을 축적한 그런 사람이고, 산업 시대를 이끌어 왔다고 볼 수가 있죠. 당시만 해도 이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는 뭔가 먹을거리를 이렇게 비축을 해 둬야 했고, 또 이 어렵게 얻은 지식을 잘 저장해 갖고 또 평생 써먹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는 덩치가 큰 것이 오히려 이 빠르게 변신하기 어렵게 만들게 되죠. 이제 기업의 경쟁력은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원활한 그 유통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첨단 기업일수록 신속한 유통과 정보 전달을 중시하게 된 이유죠. 재고를 쌓아둘 그 창고를 마련하기보다는 물량을 어떻게 원활하게 유통시킬까 하는 그 네트워크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돕니다. 인생이나 주식이나 또 뭐 산이나 상승 곡선이 있고 하강 곡선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서서히 발동이 걸려서 잘 나가다가
이제 변곡점을 지나면서 이제 이 성장세는 둔화되고 이제 극대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1차 도함수를 보면 변곡점에 이르렀을 때가 되게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죠. 그리고선 또 변곡점을 지나면 이제 최고점에 이르게 되는데 최고점에 이르는 상태가 이미 하강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하강을 시작해서 떨어질 때 이 변곡점을 지날 때가 가장 기울기가 커서 뭐 주식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가장 공포스러운 롤러코스터를 탈 때도 그렇고 가장 공포스러운 구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변곡점을 지나는 순간 이미 나는 바닥에 가까워졌어 하고 좀 안심하는 그런 것도 있죠. 어떤 그 함수의 변화보다 좀 선행해서 미리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성질이 있죠. 또 2차 도함수를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2차 도함수를 알 수 있으면 또 1차 도함수에 선행하는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뭐 앞으로 또 꺾어질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분을 알면 이런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대점과 변곡점을 이해함으로써 최고에 도달했을 때 내려올 것을 대비할 수가 있고 또 추락할 때는 재도약을 준비합니다. 미분은 세상의 변화에 선행해서 나타나므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내가 살아온 적분 결과인 것처럼 앞으로 만들어질 나의 미래는 지금부터 내가 축적한 결과일 것입니다. 미적분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변화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